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위키트리 박정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군사평론가이자 디펜스21 편집장이신 김종대 편집장님을 모시고 소셜 방송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방부에서 어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을 추진 중이며 그리고 중국과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오늘 편집장님께서 한일 군사 협정 그 배경을 밝힌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 먼저 한일 군사 협정 무슨 내용인지.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체결할 검토하고 있는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양국의 그 군사비밀을 서로 교류를 할 때 이 비밀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인다거나 제3자한테 흘러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자의 보안 비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서로 준수하는 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군사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 또는 어떤 정보를 갖다가 지금까지 어떤 그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보다 폭넓게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라는 건데 이거는 한일이 약간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뭐 해난 구조 활동을 한다든지 해외 평화 유지군 활동을 할 때 어떤 일본의 군수품, 장비, 뭐 연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을 갖다가 좀 서로 교류함으로써 더 효율성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일본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유사 사태 또는 어떤 그 주변 유사 사태에서 작전을 할 때 우리가 군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떤 편찬이 있지만 하여튼 어떤 그 한일 간의 상호 그 장비와 연료와 물자와 이런 여러 가지를 교류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어떤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되겠습니다. 그 한일 군사협정, 한국과 일본과 그렇게 군사협정을 맺는 건데, 제일 그 한일 군사협정을 바라고 있는 쪽이 또 미국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경찰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지금 국방비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10년간 5천억 달러를 감축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미국이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패권적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군사적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맹국과의 협력으로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맹국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제각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가지고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어떤 그 블록화된 체제를 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아시아의 남쪽에서는 호주가, 아시아의 북쪽에서는 일본이 군사적인 역할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와 협력을 맺어서 어떤 하나의 블록화된 어떤 그 세력이, 이 군사 세력이 이제 장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로까지 나아가길 원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미일 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강하게 군사적으로 거의 뭐 준동맹에 가까운 형태까지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자. 이름으로써 이제 어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자는 취지가 되겠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2008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 위키리크스에서 2008년 12월 4일 주한 미 대사관 비밀 전문 통합 근거해 봤을 때 이게 미국이 강력한 요구로 시작됐다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위키리크스에서 이제 주한 미 대사관 또 주일 미 대사관에서 각기 본국으로 그 보낸 외교 전문에 공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주한미 대사관이 보낸 전문에는 2008년 하순부터 아마 후반부부터 미국이 이제 한일 군사 협정 체결과 미사일 방어, 미슬 방어라고 하고도 MD라고도 하죠. 이걸 한국 측에 협력을 구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9년부터 우리 국방부 정책실장이 한미일 정책회의에 참여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2011년 작년 2월에 미 합참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국가 군사 전략서라고 NMS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은 이미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런 그 정책 문서가 발표가 되기 시작했고, 또 작년 6월에 미일 간의 그 2+2 회담이죠. 국방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가 빠져 있는데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미 한국하고 협조하기로 했다는 이런 어떤 그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고, 한마디로 좀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가는 걸 보면 뭔가 우리 정부가 내면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일부는 수용해 준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갈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제 생각에 그 북한은 명분일 뿐이고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미국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성조지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한일 협정이라든가 일련의 군사 어떤 체제를 재편한다는 뜻은 북한이란 건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하다. 뭐 피그 리프라고도 하죠. 저기 본론은 중국이다. 이런 것들은 미국의 어떤 그 각종의 그 관변 매체라든가 전략가들 사이에서 이미 뭐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어떤 중국을 그 한미일이 견제하는 명분을 자꾸 제공해 주니까 이번에 미사일을 또 쐈고 이런 어떤 명분을 제공해 주니까 사실은 옳다구나. 이거 이제 이 북한 문제를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천안함, 연평도 각종의 어떤 미사일 발사 이런 이면에서 아주 정확히 작동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본론은 중국이죠. 이 한일 군사협정을 맺게 되면은 근데 그 자위대를 인정하는 꼴이지 않느냐. 뭐 이런 또 국내 여론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자위대를 그 유사시에 또 한국에 또 한반도에 불러오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 80년대부터 미일 간의 가이드라인이 끊임없이 개정이 되고 일본이 방위계획 대강이라는 걸 만들고 할 때마다 이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주변부로 일본을 벗어난 영역으로 점점 그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돼 왔습니다. 일본에는 유사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사시에는 어떻게 자위대가 행동할 것이냐. 근데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 현안을 자기네 유사 사태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북한이 뭐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나리오, 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는 시나리오, 또는 어떤 그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일어나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랬을 때 우선은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있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자, 첫 번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일본 영토가 노골적으로 협박받은 것은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거. 두 번째는 한반도가 불안해졌을 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민간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일본의 안보에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 유사 사태, 즉 주변 한반도의 어떤 사태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확대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일본의 어떤 군사적인 역할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대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정규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이러면서 어떤 금기의 벽을 넘어서는 일본이 이제 7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떤 패전국 전범국으로서의 메고 있던 멍해를 이제는 벗어던지는 이런 어떤 일본 자기네들 용어로는 보통 국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정서상 좀 많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미사일 얘기를 하셨는데 또 재밌는 게 일본이 미사일 쏜 거를 또 감지를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 정보력 믿을만 한가요, 저희가? 자,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면은 미국이 못 주는 거를 일본이 대신 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만한 거. 그걸 또 기대하고 또 이걸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습니까? 2009년 4월 5일 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죠. 그때
그 하루 전날 4월 4일 날은 발사도 안 했는데 예. 발사했다고 경보 울리고 주민 대피시키고 예. 자위대 비상대기 시키고 이 잘못된 오작동된 경보 때문에 예. 우리가 굉장히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예. 발사하지도 않았는데 발사했다 그래 버리니까 예. 그 해군이 거의 뭐 기절을 할 뻔했죠. 예. 근데 우리 레이더에는 안 잡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수십조 원의 돈을 그 미사일 방어에 쏟아부은 일본이 우리보다도 몇십 배가 많은 정보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게 평실에서 망정이지. 예. 만약에 데프콘2가 선포된 전시 상황이라면은 오경보, 오작동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랬던 일본이 3년 후에 올해 4월 13일에는 또 어쨌느냐.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또 발사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이 뭐 여차하면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던 나라인데 발사 사실 자체에 두 번 다 거꾸로 된 정보를 예. 갖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고 이런 나라의 잘못된 정보가 우리한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전시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거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연합정보자산, 즉 미국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위기 관리를 해왔는데 예.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출처의 정보가 끼어들어 가지고 정보가 출처가 많아지고 이것이 공해를 일으켜서 괜히 대비하지 않아도 될 거를 대비하게 만든다든가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 이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득이 아니라 독이죠. 예. 그렇다면은 일본이 신뢰할 만한 나라인가? 우선 이거를 따져보고 이 협정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를 보다 좀 정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그 일본은 국내 정치에 안보 문제를 악용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 2009년에도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헤매던 아소다로 총리가 북한 미사일 갖고 원 없이 요란을 떨어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어떤 거 북한 위협을 부풀려서 어떤 거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를 양산한다든가 더 나아가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과연 일본이 협조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일본은 이제 한반도가 분단된 체제로 진행되는 걸 현상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어떤 통일의 기운이 싹 터서 우리가 장차 어떤 거 한반도가 통일될 시점이 됐을 때 이런 군사협정 다 체결해 놓으면 개입의 명분을 수시로 우리가 제공한 것인데 예. 과거에 주변국 외세 개입 때문에 이 나라가 분단이 됐는데 그랬죠. 왜 외세를 끌어들입니까? 적어도 통일 문제까지도 어떤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이런 군사협정의 또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예. 것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예, 안 그래도 지금 트위터로 이제 질문과 또 뭐 이런 그 감상평? 예, 감상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예, 그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모양새가 그 우리나라의 땅이 전쟁의 놀이터가 되는 모습이라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런 말도 있고 또 군사협정으로 통해 특히 군사협정으로 동해 특히 독도 근해로 자위군이 들어오는 상상은 더더욱 하기가 싫습니다. 뭐 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군사협정을 하더라도 우리 쪽 미사일 사거리나 여타 제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돼야 견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네. 질문이 있네요. 네. 예. 어떤 내용인지 군사협정을 하더라도 우리 쪽 미사일 사거리나 여타 제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견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얘기군요. 우리는 지금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돼 있죠. 예. 반면에 뭡니까? 일본은 벌써 H2 로켓이라고 10여 년 전에 쌓아 올린 거예요. 그게 대륙간 탄도탄으로 언제든지 전용될 수 있는 거고 일본은 또 핵물질 세계 최대 보유 국가죠. 예. 플루토늄 갖고 있는 양이 전 세계 최대입니다. 예. 잠재적 핵국가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날개도 친 듯이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우리는 손발이 다 묶여서 어떤 그 미사일이라든가 핵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도 더 가혹한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일본이 우위에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선 나라가 개입해 왔을 때는 우리의 발언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금 그 트위터에서 제기하신 분의 의견은 우리도 어느 정도 힘을 길러야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일본하고 실효성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혹시 아니면은
예, 다시 한번 좀 트윗을 해주시면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 얼마 전에 네.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네. 그 미사일 협정 미국과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예, 뭐 잘 되고 있는 건가요? 3월 1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예. 그래서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릴 때가 됐다. 예. 두 번째는 미국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언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3월 말에 어쩌면 해관보 정상회의에 예.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면 이 문제를 와서 선물로 예. 주지 않겠냐. 미사일 사거리 연장하자. 그렇죠. 예. 이럴 걸로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었죠. 그런데 엊그제 그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 차관 플로노이라는 여자가 예. 전혀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 네, 아니 한국은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그래버렸어요. 예. 이건 뭐냐면 한미 간의 의제로도 아직 안 올라간 겁니다. 이게 우리만 계속 일방적으로 떠들었지 미국은 이것을 뭐 어떤 검토하기 위한 어떤 그 우리가 한미 회의를 했다거나 어떤 실무 검토 회의를 했다거나 예. 이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원맨쇼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부탁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줄 거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거나 예. 아니면 참모가 허위 보고한 겁니다. 미국 쪽에서 얘기 잘 되고 있다고 예. 자기 공을 세우려고 이렇게 허위 보고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저기 미국에선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우리만 하고 있다. 그것도 미국이 다 해준다 그랬다. 예. 이런 식의 어떤 그걸 언론이 보도를 하게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은 우리 이 정부의 외교 안보의 그게 수준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란 자체는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묶어두는 거는 오래된 수십 년간 된 정책이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그 저기 미국의 안보 정책 중에 최고로 중요한 핵심 정책입니다. 비확산 정책이죠. 예. 한국에도 미사일 확산되는 거는 저기 한미 동맹이 있는 한 그것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미국이 그 수십 년간 패러다임을 깨버린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건 정부가 분명히 책임 있게 왜 이런 잘못된 말을 했는지 이제라도 예.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예.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걸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오히려 주변국으로부터 견제만 받게 만들고 실익은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러게요. 이런 일이 왜 이건 외교적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예. 어떻게 보면 또 미국도 좀 얄밉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 한미 그 군사 협정으로 좀 자기들은 또 명분 챙기고 북한 그 중국 견제하는 명분 챙기고 네. 예, 그 실리 챙기고 그리고 또 한국이 또 미사일 협정 네. 그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냥 들은 채만 채하고 네. 그런 건 좀 약간 얄밉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자, 미국은 이 동북아에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는 북한입니다. 저기 핵과 미사일 여러 가지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는 거죠. 예.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또 하나의 정책은 우리 한국 남한에 대한 정책입니다. 예. 그런데 틀이 똑같습니다. 역시 한국도 핵, 미사일 여러 가지 어떤 전략 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미 동맹은 우리의 어떤 생존을 지켜준 하나의 어떤 그 빛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빛이 찬란한 만큼 그림자도 굉장히 짙습니다. 예. 우선 한국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예. 우선 전략적인 무기를 가질 수도 없고요. 또 저기 그 미국의 동맹국 중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핵 보유 국가고 예. 미국의 첨단 무기가 나오면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제공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예, 심지어 F-15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에 쓰는 F-15를 한 대에 1,000억 원가량에 도입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2천만 불에 팔았습니다. 200억 원에 우리 5분의 1 가격에. 그런데 성능은 이스라엘 F-15가 더 좋다는 예. 말이죠. 그렇죠. 또 일본에도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하고는 미일 간에 많이 했죠. 예. 한국하고는 딱 한 건 했습니다. 그것도 저기 훈련기 T-50이라는 거. 예. 예, 이거 한 건 했죠. 자, 이렇게 어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을 견제하는 데 있다. 예.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한국의 안보의 옵션을 미국이 대신 해주면서 한국으로부터는 그 독자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 예.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 정전 협정에서 당사자로 빠진 이래 지금까지 60년간 우리가 안보의 주인
또는 안보의 주체로서 어떤 저기 나름대로 어떤 지위를 누려오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미 동맹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해 왔던 것이고요. 예, 이런 점에서 어떤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한 차별을 받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근데 그 한미일 우리나라가 한미일이 똘똘 뭉치게 되면 북한과 중국이 또 함께 뭉치고 예, 그렇게 되면 또 탈냉전으로 이득을 봐왔던 좀 이렇게 많이 번영을 이루었던 한국이 또 피해를 볼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군사 협정 없이 동북아 정세를 조율할 수 있는 예전에 그런 그 말도 있었잖아요. 그 동북아 균형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 한번 이렇게 보죠.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이제 반도 국가로서 외세 침입에 시달려 왔고, 그것도 어떤 대륙으로부터 해양으로부터 골고루 견제를 받아왔죠. 자,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어떤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국가하고만 잘 돼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생존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그 동맹의 명분을 계속 계승하면서 동시에 어떤 변화하고 있는 저 광활한 어떤 대륙 세력과 또 한편으로는 손을 잡아가지고 어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속시켜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면은 어떤 한미동맹이라는 명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는 실리, 이 두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제 이데올로기 또 어떤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중국하고 하면 사대주의 또 하자는 거냐. 그다음에 한미동맹 깨자는 거냐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국가 전략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미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하나의 반도 국가라면은 저는 중간급 국가로서 어떤 중견 국가로서 주변의 어떤 평화적 질서를 견인하는 하나의 촉진자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촉진자, 포실레이터. 그러나 균형자, 밸런스를 우리가 창출한다는 것은 그건 강대국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 패권국가 사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역량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동북아 균형자라는 말은 취지는 좋았으나 이것이 자칫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무실당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한미동맹 깨자는 거냐. 그래서 뺨 때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뒤틀이 무슨 균형국가냐. 그거는 유럽 정치에서 영국이나 어떤 영국 독일 싸울 때 미국이 균형자로 가서 이렇게 행세를 한 것인데 이런 식의 어떤 걸 한국이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취지는 우리가 이제 평화공존의 질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균형 외교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저도 당시에 청와대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다소 오해가 소지가 많았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북한이 얼마 전에 이제 미사일을 또 쏘기도 했고 GPS 교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일 군사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미사일 발사, 요즘은 이제 위성 항법이라고 하죠. GPS 전자파 공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일본이 어떤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력을 보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데 역할을 확장하는 명분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일본이 어떤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반감이랄까 혐오감이라는 거는 이제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된다면은 일본은 점점 더 자기들의 역할을 높이는 쪽으로 앞으로 변모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일본, 미국 다 돈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경제가 불안해지고 위기가 어려워지면은 자꾸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는 이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특히 일본은 그런 게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위협을 자꾸 빌미로 해서 그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속성이 아주 농후해진다. 저는 한 가지 위험스러운 징후 중에서 최근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기사가 대단히 선동적이고 부정확하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열병식에 나온 미사일 가짜라고 일본 언론이 발표했고 또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이제 2주 안에 할 확률이 100%라 그랬어요. 근데 2주가 아니라 지금 4주가 돼도 기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북한을 어떤 자극하거나 또는 위협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유언비어성 보도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그 남발하는 일본 언론의 태도도 그 사회의 어떤 북한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한심한 건 우리 정부가 브리핑을 제때 안 하니까 우리 언론도 전부 일본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한다. 맞아요. 지나고 나면 다 오버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안보의 당사자로서 그래 고작 일본 언론에 끌려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이런데 또 군사협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아무리 이거 방송이지만 정말 열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실 북한이 좀 그런 행동들, 뭐 GPS 교란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저도 궁금한 점인데 과거 10년 동안 이제 노무현 정권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햇볕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좀 이런 게 적었나요? 이런 도발 행위 같은 게 좀 적고 제가 궁금한 점이 도발은 항상 있었습니다만은 그 경우가 많이 다르죠. 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했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만약에 햇볕 정책의 본래 의미라면 그 원조는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88년 2월에 집권하신 분이 불과 5달 만인 7월 7일 날 7.7 선언 발표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수교하는데 한국이 접촉 나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뒤이어 뭐 했습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했죠. 그다음에 기본 합의서 체결했죠. 비핵화 공동선언 했죠. 이산가족 상봉했죠. 북에 경제 지원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북한을 달래고 포용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중국하고 수교를 했어요. 대륙으로 경제 영토를 넓힌 말하자면 참 그 점에서 훌륭하신 대통령이죠. 자, 그랬을 때 통일부 차관이었던 임동원 씨가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와가지고 그런 어떤 흐름을 이어가 주면서 우리 지난 어떤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4대에 걸친 대통령들이 아무래도 평화공존, 탈냉전 어떤 이런 질서로 향해서 꾸준히 어떤 발전했고 진화돼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지난 20년간의 흐름과 다른 흐름으로 사실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군사 블록이 강화돼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중국 북한을 견제하는 블록이 되고 군사 세력으로 통합이 돼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장차 중국, 러시아, 북한의 어떤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또 명분을 제공하고 이게 뭐냐? 바로 냉전이 우리한테 남긴 유산을 다시금 어떤 구체화하는 말하자면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이상적인 정책의 방향, 외교 방향 이런 건 어떻게 제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에서 많은 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미사일 사정거리처럼 너무 그런 걸 앞세워서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쪽으로만 편중되고 또 한일 군사협정까지 체결해서 이제 어떤 그 중국과 북한에 맞서겠다 이런 발상까지만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올해 명절에 가서 조상님들 제사 못 모십니다. 이거 무슨 낯으로 매실 겁니까? 이렇게만 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정권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 지정학적으로 처해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서 비전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써야 되는 거겠죠. 뭐 대통령 다 끝나가시는 분한테 참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자기가 초석이 돼야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전쟁 가능성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동아시아 국가가 번영하고 있는 이유는 전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아는 20세기 내내 전쟁을 하다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번영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대만 같은 경우도 마잉주 총통이 중국하고 협조하면서 예. 경제가 뭐 황금의 시대 10년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5% 경제 성장 약속하고 7% 10%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7% 경제 성장 747 공약내고 실제로는 4%도 성장하기 힘드냐 이거예요. 예. 대외 관계에서 돌파구를 못 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장기적으로 평화공존의 어떤 그 장도를 열기 위해서는 하나의 우리가 정권의 어떤 이익에 연연할 게 아니라 어떤 주변국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부채살처럼 퍼져나가면서 평화공존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을 앞세우셔야 되고 안보 문제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권이든 북한에는 다 도발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사일 증강하고 또 뭐 저기 국지 도발 대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서북 5개 도서에 무기체계 다 깔아놓는다고 해서 과연 안보가 되겠느냐? 한반도는 그렇게 안보를 하기에는 너무나 북한과 인접해서 어떤 이걸 일일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군사적 우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대립의 원인을 없애야지 대립 자체를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이건 제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들려주셨고요. 예, 벌써 30분이 근데 훌쩍 흘러버렸어요. 금방 가네요. 예, 정말 금방 가는데요. 예, 그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이제 앞으로 12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차기 대통령님께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라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예. 최근에 군내 병역 내 주적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뭘 교육시키냐? 왜 못하냐? 종북좌파 실체인식이라는 교육 시키느라고 주적 교육이 없어졌어요. 이 군대가 어떤 안보가 제대로 쓰려면 군대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군은 적을 향해서 시선을 항상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주적 타파를 제가 안보에 중점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국내 정치와 연결되는 국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국방은 튼튼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더 나아가서 정말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생존과 번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외교안보 전략의 비전을 만들고 이것을 또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과 노력과 구상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당장 안보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어떤 끌려다니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바쁘고 또 이렇게 미국에 끌려다니고 이러다 보니 한반도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수동적인 주인이 수동적인 행위자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액션 플랜이 있어야죠.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밑그림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지금 이렇게 한미일이 군사 일체화가 된다, 또 중국과 뭐 어떤 군사적으로 맞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질서에서는 한국은 자기 자리를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외되고 밀려나고 그러면서 어떤 생존과 번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을 바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가가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는 정치가가 했다. 그러나 전략가가 필요한 거죠. 혹시 지금까지 나온 대선 후보들 지금까지 이제 대선을 출마했거나 앞으로 이제 대선을 출마를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분이 되면 훌륭히 외교를 훌륭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글쎄요, 너무 어떤 진영 논리에 정치인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사실 보수와 진보 또 어떤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각자 배울 점들이 참 많거든요.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정책이 있다면 인정을 하면서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진영 논리로 분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외교안보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꾸 색깔 공세, 무슨 또 어떤 이념 이러면서 어떤 그것이 선거에서 활용되는 구조 속에서 나오는 대통령이라면 그가 누구든
그 기반 위에서 집권을 하는 순간 이제부터 어떤 그 외교 안보는 상당히 왜곡되고 굴절됩니다. 난 지금 정부에 그런 현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반성적인 성찰 통해 가지고 오히려 어떤 지도자가 그걸 할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여론이 주인이 돼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이런 어떤 역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마지막에 정말 바람직한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아유, 제가 이거 말씀 제대로 드린 겁니까? 저는 사실 콕 집어서 누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문문 현답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근데 방송 중이니까 이게 그럼 오늘 저녁에 술 먹으면서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